침술사인 이 남성은 따뜻한 성품으로 마을에서 치유사로 불립니다. 남을 돕기 좋아해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죠. 주변에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엄청난 비밀이 폭로되고 마는데요. 사실은 그가 100명의 유부녀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자의 진짜 얼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그는 4발의 총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3일 오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와이파후. 이 평화로운 섬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침술사가 자신의 클리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건데요. 존 토쿠하라. 침술사인 그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숨진 존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릴리입니다. 사건 전날 오후 6시경 릴리는 아들 존과 연락합니다. 존은 어머니에게 메시지로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집에 가서 먹을 테니 되도록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존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릴리는 주먹밥이 가득 든 도시락통을 들고 아들의 클리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상에 쓰러져 있는 아들과 바닥을 붉게 물들인 아들의 혈흔을 마주하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47살의 존 토쿠하라임을 확인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총상이었죠. 범인은 근거리에서 4발의 총을 쐈는데 그중 2발이 얼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존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죠. 책상 서랍에서 약 4,000달러, 한화 약 6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고 시계, 휴대전화 2대, 자동차 열쇠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잔인한 살해 수법으로 볼 때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봤죠. 누가 존에게 이토록 깊은 원한을 가진 걸까요? 경찰은 존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존은 실력이 좋은 침술사였으며 마음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릴리는 존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의사가 되지 못하고 대신 침술사가 됐다고 하죠. 존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침술사로 특히 침술을 이용한 불임 치료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소문이 나 환자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존은 일 말고도 다른 일에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서핑과 스케이트보드를 즐겼죠. 그는 초보자들을 위한 서핑 무료 강습을 열기도 하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주말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해변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존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카들도 잘 챙기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무척 좋았죠.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요? 경찰은 존이 살해당하기 전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합니다. 존은 2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전화기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포켓몬 고라는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용이었습니다. 존의 친구들은 존이 이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죠. 환자가 없을 때나 휴일에는 몇 시간이고 이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12일 오후 5시 45분에 존이 게임에 접속했다가 3시간 후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게임도 자연스럽게 종료된 걸 확인합니다. 어머니 릴리는 오후 6시경에 아들 존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6시 16분에 끝났죠. 이때 존은 게임용이 아닌 일반용 휴대전화로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경찰은 2대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존이 사망한 시간을 오후 6시 16분에서 9시 45분 사이로 추정합니다. 존의 클리닉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클리닉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5분쯤에 흰색 쉐보레 픽업 트럭이 클리닉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돌아오는 걸 포착하죠. 이후 해당 차량은 클리닉 주변을 맴도는가 싶더니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1분 후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CCTV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는 하얀색 모자를 쓰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죠.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체형이나 움직임 등으로 미루어 보아 30에서 4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수상한 행색의 이 남성은 한 손에 커다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총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존의 클리닉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6시 16분, 존이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사용한 시간이었죠. 그로부터 49초 후, 남성이 주차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세워둔 쉐보레 차량으로 간 다음 차를 타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가죠.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용의자가 탄 차량은 하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인데다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경찰은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우선 범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죠. 경찰은 존의 어머니 릴리를 찾아가 묻습니다. 평소 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릴리는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아들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있겠네요. 존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존의 여자친구 앤디와 전 남자친구 데릴은 12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데릴 역시 일본계 미국인이죠.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앤디가 목에 담이 걸려 존의 클리닉을 찾아옵니다. 몇 차례 마사지를 받더니 앤디가 느닷없이 데릴에게 이별을 통보하죠. 오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데릴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앤디가 데릴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울며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배를 가리키며 데릴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데릴은 앤디의 불러온 배를 보고 아이를 위해 그녀를 다시 받아줍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100일이 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는 툭하면 외박하고 데릴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데릴은 앤디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죠. 그는 몰래 앤디의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존의 클리닉에서 존과 앤디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날 데릴은 앤디가 이전에 왜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존 때문이었죠. 당시 치료를 위해 존의 클리닉을 찾았던 앤디는 존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데릴 몰래 은밀한 만남을 자주 가졌습니다. 존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앤디는 데릴과 헤어지고 존에게 진지하게 사귀자고 고백하지만 존은 거절하죠. 존에게 차이고 갈 곳이 없어진 앤디는 데릴을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데릴은 아이를 가진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주죠. 하지만 앤디는 여전히 존을 잊지 못했고 데릴의 눈을 피해 존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을 마주한 데릴의 머리에 순간 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12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와 헤어지고 생겼다고? 예상대로 아이는 데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고 다시 찾아왔을 때 다시 잘해보자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데릴은 자신의 믿음과 사랑, 지난 세월까지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남의 자식까지 키우고 있었다니. 이 기막힌 현실의 데릴은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는 주변에 존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자기 눈앞에 띄기만 하면 거기를 잘라버리겠다며 원색적이고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죠. 경찰은 데릴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데릴은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 지난 일일 뿐이라며 지금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죠. 오히려 존한테 고마워요. 존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런 여자랑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됐고 덕분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죠. 경찰은 사건 당일 데릴의 행적에 대해 묻죠. 퇴근하고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영화를 봤어요.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죠. 그런데 통화도 문자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데릴은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어제 전화기를 바꿨거든요. 단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숨진 존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존의 휴대전화에는 세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여성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누구 자기 식으로 저장돼 있었죠. 존은 그녀들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야한 농담을 주고받고 잠자리를 연상케 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도 수두룩했죠. 존은 20대부터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00명의 여성과 이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존은 치료를 핑계로 클리닉에서 여성들과 만나 밀회를 즐겼습니다. 여성들은 잠자리를 하고 받지도 않은 고액의 침술, 추나 치료 비용을 지불했죠. 심지어 원래 내야 하는 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별점 5점짜리 후기까지 남기는 친절함까지 보이죠.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존이 중년 남성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다지만 170cm도 되지 않는 키에 주름도 깊고 까만 피부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존에게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다는 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1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그것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존의 친구들은 이게 다 존의 뛰어난 잠자리 스킬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존과 한번 잠자리를 하면 그의 강력한 힘을 잊지 못해 그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침술사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존이 만난 여성들 대부분이 유부녀거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경찰의 수사 방향이 명확해지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존의 휴대전화 속 여성들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이지만 그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들 모두 하나같이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모두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수로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다고 답하는 사람부터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려 새로 샀다는 사람, 아이가 초기화 버튼을 눌러 데이터가 다 삭제돼 버렸다는 사람까지 그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 기록이 다 삭제된 걸까요? 경찰은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때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죠. 영상을 보면 범인의 흰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자가 떨어지는 순간 범인이 가발을 쓰고 있는 게 드러나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나름 철저하게 변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망가느라 바빠 모자를 줍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죠. 경찰은 곧 CCTV 속 범인이 쓰고 있던 흰 모자를 찾아내지만 불행히도 노숙자가 모자를 주워서 쓰고 다니는 바람에 오염될 대로 오염이 돼 모자에서 범인의 DNA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한 CCTV 영상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가 알파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해당 형태의 번호판은 보통 하와이 빅 아일랜드 지역 차량에 발급됩니다. 게다가 차종이 2014년형 쉐보레 실버라도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수사 범위가 확 좁혀지죠. 경찰은 빅 아일랜드 지역에 동일 모델의 50세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과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가장 유력한 차량 3대를 추려냅니다. 그중 하나가 에릭 톰슨의 차였죠. 톰슨의 아내 역시 존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올해 33살이 된 톰슨은 현지에서 가장 큰 주방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에 공장까지 갖춘 꽤 큰 규모의 회사였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재개발 열풍에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180cm의 큰 키에 다부진 체격, 잘생긴 외모까지 톰슨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갖춘 완벽남이었죠. 톰슨의 아내 조이스도 큰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해 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죠. 톰슨과 조이스는 소꿉친구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2017년 2월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죠. 결혼 후 조이스는 미용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됩니다. 톰슨은 부자 동네의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딸린 큰 집을 삽니다. 뒷마당은 해변과 가까이 있어 커튼만 걷으면 환상적인 해변 뷰를 만끽할 수 있죠. 톰슨과 조이스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죠. 적어도 조이스가 존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루는 톰슨이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칩니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존의 클리닉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죠. 추나 치료를 몇 번 받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톰슨은 컨디션이 조금 나쁘거나 몸이 아프면 항상 존을 찾아갑니다. 존과 가까워지면서 톰슨은 걱정거리를 하나 털어놓는데 내가 고민이 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도통 아이가 안 생기네.
아내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톰슨의 말을 들은 존은 자기 전문 분야가 불임 치료라며 자기한테 침 치료를 받으면 1년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죠. 존의 말을 들은 톰슨은 아내 조이스에게 존의 이야기를 하면서 존을 믿고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이스가 진짜 임신에 성공합니다. 톰슨과 조이스는 예쁜 딸을 낳죠. 출산 후에도 조이스는 꾸준히 존의 클리닉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고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존만이 그 통증을 고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톰슨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내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에 아내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고 조이스는 존의 클리닉을 찾아가죠. 하루는 톰슨이 집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아내가 늦은 밤 몰래 존에게 마사지 받으러 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는 직감합니다. 존과 무슨 일이 있다. 톰슨의 추궁에 조이스는 결국 존과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죠. 조이스는 아이가 태어나고 존에게 골반 교정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만 받고 나면 욕구를 주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관계를 맺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톰슨은 조이스에게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이혼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톰슨을 협박하죠. 톰슨은 괴로웠지만 딸을 생각해 아내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도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조이스가 딸의 친자 확인 검사까지 완강히 거부하자 톰슨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죠. 그도 그럴 것이 존에게 치료받자마자 아이가 생겼으니 톰슨 입장에서는 딸이 자기 아이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막말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경찰은 톰슨을 찾아갑니다. 경찰을 본 톰슨은 긴장하는 내색 하나 없이 편안하게 경찰을 맞이합니다. 아내와 존은 반년 전에 이미 관계를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경찰은 톰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인하죠. 그런데 톰슨 역시 다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이 모두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조이스의 휴대전화는 달랐죠. 그녀는 인스타그램의 한 비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그 계정은 존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스타 DM으로 은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연인의 애틋한 대화부터 노출 사진까지 수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톰슨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죠. 경찰은 톰슨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톰슨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차를 몰고 집을 나갔다가 오후 6시 48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톰슨의 집에서 존의 클리닉까지 약 20km 거리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갔다가 오고도 남을 시간이죠. 경찰은 톰슨의 차에 장착된 커다란 공구함에 주목합니다. 매우 무겁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고정해야 하므로 한번 장착하면 떼어낼 일이 거의 없는 공구함이었죠. 사건 당일 톰슨은 이 공구함을 떼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장착했습니다. 경찰은 톰슨이 자기 차를 다른 사람 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꼼수를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톰슨은 못 쓰는 가구들을 재활용 센터에 버리고 약국에 갔다 왔다며 존의 클리닉 근처는 가지도 않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맙니다. 재활용 센터 직원은 사건 당일 톰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약국 CCTV에서도 톰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약국에서 무엇을 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톰슨의 집에서 총과 탄약을 발견합니다. 사격 마니아인 톰슨은 총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소총부터 장총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존을 살해한 총과 같은 종류의 권총도 있었습니다. 톰슨의 이웃집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사건 당일 저녁 톰슨의 집 뒷마당에서 30분가량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은 창고에서 바닥이 금게 걸린 철제통을 발견하죠. 경찰은 톰슨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가발 등을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추정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톰슨을 체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톰슨과 조이스가 결혼한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죠. 2023년 8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보다 톰슨 부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을 거라는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여전히 끈끈한 부부 관계를 보여주며 서로를 챙겼죠. 법정에는 존은 여성 환자들의 남편이면서 불륜 피해 남성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들은 존이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 사건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뿐 아니라 물적 증거도 턱없이 부족했죠. 사건 현장인 존의 클리닉에서 톰슨의 DNA, 머리카락, 지문 발자국 등 어느 것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기 전문가의 감정 결과 톰슨의 집에 있는 여러 자루의 총기 중 범행에 사용된 총은 없었습니다. 노숙자로부터 받은 CCTV 속 흰 모자에서 아시아계 남성의 DNA가 검출되긴 했지만 그것이 톰슨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죠. 이에 톰슨의 변호인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존이 잠자리한 유부녀가 100명도 넘을 겁니다. 왜 하필 톰슨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조이스의 휴대전화 기록을 봐도 2021년 7월 이후부터 조이스는 존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존이 연락해도 조이스가 받지 않았다고요.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끝났는데 뭐 때문에 톰슨이 존을 죽인다는 거죠? 변호인은 뒷마당에서 증거를 태워 없앴을 거라는 경찰의 추측에 바비큐를 하려고 불을 피운 것뿐이라고 반박하죠.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해먹는 게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존은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를 빌려 쓰기도 했죠. 톰슨의 변호인은 존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죄 조직에서 움직인 걸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몇 주간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톰슨 측이 좀 더 우세해 보였죠.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며칠 동안 토론을 하고도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 재판은 미결정 심리로 끝이 납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각에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남편들의 공동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불륜 피해 남성들의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모두 깨끗이 지워져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존은 100명의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와이섬 사람들이죠. 소문을 듣고 서로 연락해 공동연합을 결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리더십이 강한 톰슨이 수장으로 추대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톰슨의 범행을 돕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서로 역할을 정해 지원 사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람들의 이 같은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범인은 오직 톰슨 한 명이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2025년 2월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재판이 미결정 심리로 끝이 나고 톰슨은 17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줄곧 아내 조이스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승소를 확신하며 재판이 끝나면 둘째 아이를 갖겠다고 당당히 밝히죠. 하지만 2심 재판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신체 언어 전문가를 법정에 세워 톰슨의 걷는 자세, 체격, 키, 몸무게 등을 분석한 결과 CCTV에 나오는 흰모자를 쓴 범인이 톰슨일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흰모자에서 추출한 DNA 샘플을 본토에 있는 범죄과학연구소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톰슨의 DNA와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톰슨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검찰이 말하죠. 톰슨은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그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톰슨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간 걸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늙고 못생기고 가난한 남자와 아내가 바람이 난 건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죠. 견딜 수 없었던 톰슨은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전 재판과 달리 배심원단은 톰슨에 대해 유죄를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톰슨에게 1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죠.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톰슨보다 피해자인 존을 더 많이 욕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